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효은입니다. 구글.org 지원으로 시작된 중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인 디지털 앤 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앤 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 프로그램은 STCPR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가르치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죠. 우선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스스로 검색을 통해 탐색하며 주제를 생각하고 질문할 거리를 찾도록 합니다. 이때 정리된 내용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키백과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단어를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학생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정리한 생각을 모둠별로 말하면서 정리하고 또 친구들과 나누며 넓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최종 정리된 내용을 매 차시마다 이미지, 음원, 영상, VR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을 하죠. 제작한 콘텐츠를 발표하면서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수업 후기를 적으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전체 17회, 회당 2교시 블록 수업으로 진행되는 34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15개, 15회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차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토론에 관한 것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 우선 DQ 진단을 합니다. 마지막 차시 수업을 종료할 때도 DQ 진단을 하는데요. 그 차이를 보면 본 수업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죠. DQ 진단이 끝나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으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서 우리가 디지털 앤 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미리 살펴보고요. 토의와 토론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모둠별 이름을 정하도록 합니다. 토의와 토론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청할 때의 자세도 알려줘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발언 시의 태도도 안내해줍니다. 사다리 타기 게임을 통해서 발표자, 기록자, 의견 제시자 등 역할을 정하고요. 모둠원들이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한 이름을 발표하면서 1차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2차시는 인공지능을 체험해보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드로잉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세상의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디지털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가트너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이 되면 허위 정보가 사실보다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과 SNS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미디어 해석 방법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디지털 미디어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인지, 블로그인지, 유튜브인지, 위키백과인지 등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누가 만들고 배포했는지, 검색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 노출되는지,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되는지도 이런 것들을 알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드로잉 도구와 인공지능 채색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어 봅니다. 고음만 사용하기, 그렇지 않으면 음료수 사주기, 욕하면 혼난다, 이와 같은 포스터가 나왔네요. 3차 시에는 클라우드에 관해 알아보고 클라우드 세상의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시민과 대중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이때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모둠별로 클라우드 문서로 정리해서 발표하죠.
클라우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문서 안에 다 같이 접속해서 그 안에서 끝말잇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자, 지금은 누구 할 차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끝말잇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하에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두면 동시에 접속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꼭 한두 명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때 클라우드 세상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이런 화두를 던져주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모든 별로 토의 토론하도록 합니다. 클라우드 세상에서 게시글이나 댓글로 마음껏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잔혹동시, 잔인한 언어를 사용한 10대 소녀의 동시죠. 학원 가기 싫은 날을 보여주면서 서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간혹 저희가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냐 이러면서 좀 싫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일종의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찾아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잔인하고 음란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보다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예방주사처럼 학교에서 함께 보고 이해간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잔혹한 시를 쓴 학생과 그 부모에게 달린 이런 악플들에 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요. 학생과 부모의 입장을 영상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약 80에서 90% 정도의 학생들은 이 잔혹동시를 쓴 학생의 표현보다 악플러의 표현이 더 문제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클라우드 세상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표현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는지 모든 별로 의논하고 클라우드 문서로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처음 끝말잇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접할 때 하고 학생들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보의 진실과 허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선 빅데이터 개념 및 활용 사례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장내용 제롬의 우물에서 나온 진실이라는 이 명화 이야기로 진실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짓을 만나는 것이 우물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미디어 프레이밍에 관해 알아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인터넷 뉴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최근 1년 동안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별 국민가수를 선발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우선 각자 국민가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지을 것인지를 정리하는 건데요. 인터넷 뉴스 그리고 허위정보 생산자와 유포자에 관한 오차시입니다.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 코카콜라를 먹으면 뼈가 삭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런 사실들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거짓 정보를 누가 왜 유포했는지 이런 사실들을 좀 알아보고요.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얼마나 유해한지 사례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기에 심각한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두 종류로 미리 준비해 놓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뽑은 것으로 그걸로 뉴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뉴스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인 경우도 있지만 한 80% 정도의 아니면 90%의 정도의 진실에 한 20에서 10% 정도의 왜곡된 정보나 아니면 허위 정보를 포함해서 만드는 경우에 더욱 속기 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두 뉴스 기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요.
각자 이 중에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네, 이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만들기 참 쉽구나. 하지만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되게 어렵구나. 네, 이 내용이 MBC 뉴스에 반영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입니다. 6차 시는 디지털 시민의식과 네티켓을 인포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인포 영상 제작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이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나와 타인을 지키는 것, 이런 기본 개념이 없으면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유통하거나 그다음에 악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의식과 네티켓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메일이나 채팅 시의 예절도 알아보고요. 개인정보 보호 방법,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 시 사이버 안전국이나 182에 신고해야 하는 것,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알려주고요. 사이버 폭력 5단계의 대응 방안과 악플러를 이겨내는 화법도 알아봅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포 영상으로 제작하고 발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세어 교수가 제시한 네티켓 핵심 원칙을 인포 영상으로 표현했네요. 7차 시는 유튜브의 특징을 알아보고 유튜브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별로 유익한 유튜브 채널과 유해한 유튜브 채널을 심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특징에 관해 알아봐야겠죠. 엄마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어떻지? 내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어떻지? 이렇게 엄마와 내가 생각하는 유튜브에 관한 인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나의 유튜브 이용 패턴을 진단해 봅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엄마가 유튜브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마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유튜버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방송 심의 기준을 유튜브 환경에 맞춰서 재구성한 유튜브 심의 기준을 판단해 봅니다. 그 심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별로 유익한 채널과 유해한 채널을 선정하고요. 이 수업에 참여한 전국 학생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청소년이 선정한 베스트 유튜버 상을 수여하는데요. 이슈텔러가 1위를 차지했었죠. 8차 시는 음원 저작권에 관해 알아보면서 직접 디지털 음원을 작곡해보는 시간입니다. 음악의 다양한 역할에 관해 알아보고요. 음원 저작권과 표절, 패러디, 리메이크, 샘플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사례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직접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음원으로 표현해보죠. 자,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청각장애 학생이 작곡한 곡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코드를 배열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멜로디를 시각 속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9차 시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며 군중 심리와 동조 효과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역시 디지털 세상의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댓글, 이런 심각성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커리큘럼에 넣은 것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엣지, 무기가 있는 동물들은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나약한 존재는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인간 역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강한 그 어떤 동물보다도 상위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초유기체적인 능력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동조 효과를 카드 뉴스로 만들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작년 한국 속초에서도 호주만큼은 아니지만 대형 화재가 있었죠. 그때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소방대원, 경찰, 의사, 봉사자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10차 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미지를 합성해보는 시간입니다. 합성된 이미지를 진짜로 믿고 이를 근거로 허위 정보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합성을 해본 사람은 합성된 이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합성을 해보는 것인데요. 우선 컴퓨터 그래픽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제대로 이용한 경우와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심하게 왜곡시키는 경우를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담는 예술인 사진 분야. 사진의 거장 스티브 맥커리 작품의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 보면서 작품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활용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 남을 속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합성 이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사진으로 디지털 성형을 해보면서 컴퓨터 그래픽 방법을 배워보는데요. 오래된 바나나를 신선한 바나나로 만들어 보면서 쇼핑몰 속 이미지도 합성된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차 시에서 배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번 11차 시에서는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어 봅니다. 디자인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러한 디자인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디자인 감각이 있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일 정도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숙련된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냥 뚝딱 클릭만 하면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능력보다도 내가 디자인을 왜 하지? 하는 목적 또는 의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불리는 제프 쿤스. 우리에겐 풍선계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제프 쿤스가 표절 작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겨울사건이라는 표절 조각품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샘으로 유명한 현대 미술작가 마르셀 디상, 이 작가의 모나리자 패러디 LHOOQ를 예를 들어서 패러디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을 통해 오마주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패러디는 사회적 비판의식, 컨셉 기획 능력, 비주얼라이즈 능력, 카피라이팅 능력 등 아주 많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패러디 사례를 보여주고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주제로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합니다. 12차시에서는 허위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패러디하여 이북으로 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화에서 책, 그리고 영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미디어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의 힘에 관해 알아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를 이야기하고요. 관람 자격도 안 되는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야, 이 댓글이 영화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결국 19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대작, 인랑이 흥행에 실패했던 그 사례도 이야기해주고요. 머리에 착 달라붙는 스티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스토리를 위한 요소와 스토리텔링 기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허위 정보로 인한 갈등을 주제로 이북을 만들고 공유하고 발표하는데요. 어느 산골에 사는 늑대가 우연히 만난 양에게 한눈에 반해서 양을 또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양치기 소년 때문에 양을 만나지 못했고 알고 보니 양도 늑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늑대가 날 만나러 오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걸 반복하면서 마음의 병이 생겨 죽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북이네요. 13차시는 영상을 제작하며 공유 가치와 오픈 라이센스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관에 걸린 사진이 소송이 가능할까? 신문기사는 언제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퀴즈를 통해서 저작권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죠. 과제를 할 때도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사례 영상을 통해서 표절과 인용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관해서도 알아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네요. 이 의미는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연구자들이 훌륭한 연구를 다 공유해 주었고
그리고 나는 그 공유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기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여기에서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이제 세상은 공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공유에 관한 가치와 공유할 때 주의할 점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발표합니다. 구글 아트앤컬처는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 정보가 담겨있는 미디어입니다. 14차 시에는 그러한 미디어와 예술작품의 사회적인 가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시대에 따른 예술의 가치 변화를 생각해 보고요. 예술이 즐거움, 자신감, 스트레스 해소, 소통, 창의성 개발 등 다양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생산된 막사발,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사무라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도자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찻잔이 되어버린 사례, 그리고 대한민국 국보, 청자상감, 운학문배병을 비교해보면서 안목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죠. 이러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필요한데요. 예전엔 부유한 사람들만 즐길 수 있었던 문화예술을 이젠 디지털로 누구나 무료로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네, 바로 구글 아트앤컬처와 같은 미디어 덕분입니다. 이러한 구글 아트앤컬처에 우리 국립박물관 9곳의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네, 아트앤컬처에 있는 명작 속에서 나와 닮은 얼굴을 찾아보면서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닮은 초상화를 그린 작가, 그 작품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죠. 이러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모든 별 클라우드 문서로 작품 감상 평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14차 시를 마무리합니다. 15차 시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며 유용한 컨텐츠를 검색하고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선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문자에서 영상으로, 책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된 것을 정리하고요. 인공지능이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추천해주거나 보여주는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때문에 정보 편식으로 이어져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정보를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둘러보고 나만의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양하면서 유용한 콘텐츠들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발표하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합니다. 16차시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가상현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VR, AR, MR에 관해 설명해주고요. 영화 서로게이트의 요약 영상과 VR 채팅, 실제 영상을 보고 가상현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봅니다.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상현실과 타인에게 상처 주는 무기로 사용되는 가상현실,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제작 도구를 통해 행복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네, 이 제작하는 활동이 MBC 뉴스에 방송된 영상이고요. 마지막 17차 시는 그동안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인상 깊은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DQ를 다시 측정하며 17차 시를 종료합니다. 공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릴 수 있고 본 것은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이렇게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들을 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직접 가서 오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 디지털을 통한 체험이라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앤 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는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차선을 선택하여 디지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대한민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더욱 많이 확대되길 바랍니다.